30년 성실히 일한 대가. 저는 12억 건물주였습니다. 매달 월세 1,000만 원.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아버지, 12억짜리 건물 있으시면서 저한테 3억도 못 해주세요?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지금 통장에는 6억 원 손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로 67세 건물주 박철수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건물주라고 자랑하며 조기 은퇴한 60대 퇴직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불패를 믿는 우리 시대의 은퇴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지금부터 나이들매 품격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1장 건물주라는 꿈. 경기도 분당. 박철수 씨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을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개사 사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원하시는 가격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는 각오하셔야죠. 12억 주고 사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8억도 어려울 겁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을 나선 박 씨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임대, 급매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춘 박 씨의 귀에 옆 가게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는 가게를 싸게 내놔도 안 나가.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곳이 수두룩해. 가게 사장들도 다 60 넘은 분들이고 은행하고 대형마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탁소, 사진관, 식당까지 다 사라지는 중이니.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처 없이 걸으며 찬란했던 박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 씨가 은행에 입사한 건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은행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중매가 줄을 섰고 선을 볼 때마다 여자 쪽 부모님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입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은행에 다녀요. 그 시절 은행원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만 일하면 정년까지 보장받는 자리였습니다. 박 씨는 그 믿음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결혼도 하고 2자녀도 낳았습니다. 큰딸 하나, 아들 하나.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실적 압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끊임없는 경쟁, 당뇨가 왔고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박 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온통 부동산 얘기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모임만 가면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파트 몇 억 올랐다더라. 저기 건물 샀다는 사람 대박 났대. 박 씨의 친구 중 한 명은 강남의 작은 빌딩을 샀다가 5년 만에 2배로 불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동산 불패가 상식이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건물은 더더욱 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 씨도 그랬습니다. 환갑을 목전에 둔
어느 명절 연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그날 산책로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언제부터인가 손을 잡는 일이 어색해졌는데 그날따라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생각해왔던 얘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점 근처에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나왔던데. 재개발 예정 지역이고 입지가 좋아. 아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이요? 얼마짜린데요? 12억. 지금은 좀 비싸 보여도 재개발되면 훨씬 오를 거야. 대출은 7억 정도? 금리가 지금 2.5%야. 우리 퇴직금하고 모아둔 돈 합치면 5억은 되잖아.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 그 단어는 박 씨 부부에게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삶. 자식들에게 떳떳한 12억짜리 건물 있는 부모.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박 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선망 직업 2위가 바로 건물주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꿈꾸는 직업이 건물주였으니 은퇴를 앞둔 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59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산 후 1,006개월은 박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생애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 그 소리가 없는 아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내와 평일 오전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내와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2시간 동안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은행 동기들을 만나면 박 씨는 자랑했습니다. 야, 출근 안 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건물에서 월천이 나오는데 뭐하러 회사를 다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건물주님, 부럽다 정말. 재개발까지 되면 20억도 거뜬하겠어. 박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2장. 위기는 조용히 찾아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금리 인상 안내. 대출 금리가 2.5%에서 3.2%로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 달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4.5%. 그리고 다시 석 달 후 5.5%. 박 씨는 그제서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 원 대출에 5.5% 금리. 5월 이자만 320만 원. 거기에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까지 합치면 5월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1,000만 원. 남는 건 500만 원.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박 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박 씨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금리는 5.8%까지 올랐습니다. 5월 이자가 3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각종 비용을 합치면 550만 원. 임대료 1000만 원에서 빼면 450만 원. 그런데 그때 3층에 있던 작은 무역회사가 나간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를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의 월 수입은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자와 비용을 빼면 250만 원.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지출에 부부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박 씨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 주인 최 여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71세,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슈퍼가 문을 닫았네요.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운영하던 분이 나가셨어요. 온라인 쇼핑, 배달 때문에. 월세를 좀 내리면 어떨까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세 내리면 건물값 떨어지잖아요. 은행에서 뭐라 할지 몰라요.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나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민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러다 병원 건물 앞에서 59세 정 씨를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 작은 병원 건물을 샀다는 분이었습니다. 정 씨는 건물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건물도 힘드신가요? 정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1층 말고는 2층, 3층이 다 비었어요. 1층 치과 월세가 450만 원 나와요. 대출 이자가 350만 원이고요. 세금이며 관리비 빼면 손에 쥐는 건 60만 원 정도?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는 거죠.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저금리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게다가 공실까지 나니.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공실 하나 생기니까. 그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여러 건물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게 자리 찾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페 창업하려고요. 박 씨는 자신의 건물에 빈자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세가 어떻게 되세요? 200만 원인데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청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요새는 배달도 잘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면 외진 곳도 사람들 찾아오거든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가 건물 공실률. 화면에 뜨는 기사들을 보며 박 씨는 놀랐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 25.7%, 서울 가로수길 41.2%,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에서 30%를 오르내리고 혁신도시나 일부 구도심은 건물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더 검색했습니다. 서울연구원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서울에만 중구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상가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가에 가지 않고 온라인과 배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려 100만 명 가까웠습니다. 역대 최대치라는 설명도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아니, 우리 모두가 속았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지역, 가게나 건물,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3장 무너지는 일상. 그날 저녁 박 씨는 오랜만에 은행 동기 2명을 만났습니다. 작은 선술집에 모였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한 친구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나온 메뉴 하나 더 시킬까? 48,000원짜리인데. 오늘 내가 쏴라, 건물주님. 예전 같았으면 박 씨가 먼저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48,000원이 아까웠습니다. 박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소주나 한 잔 더 하자. 이번에 공실 나는 바람에 여유가 없다.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요즘 얼마나 힘든데? 뉴스 보니까 건물주들 대출이자 감당 못해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많긴 하다던데. 다른 친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2억에 7억 대출이면 금리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만 몇백 나갈 텐데. 공실까지 있으면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박 씨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지금 팔면 몇 억을 날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정리하라는 거야? 순간 자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고 카운터에서 자기 먹은 값만 계산했습니다. 15,000원. 카드를 건네며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박 씨는 친구들에게 말도 없이 조용히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던 박 씨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박 씨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콩나물 국밥 5,000원. 간판이 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은 박 씨 혼자였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박 씨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는데.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신, 건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 씨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공실 하나 생기고 금리가 올라서 이자 내고 생활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적자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만 원씩 적자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일 그만두는 거 신중하라고 했잖아요. 당신도 같이 결정했잖아. 박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뭘 했는데? 나 혼자 30년 일했어. 이 결정도 우리 둘이 함께 한 거잖아.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아내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요.
결혼한대요. 박 씨의 아들 민수 35이었습니다. 5년째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박 씨 부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은 해주시는 거죠?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억 지원해 주셨잖아요. 처가 쪽에서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건물 얘기했거든요. 박 씨는 난감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어렵구나. 아버지가 일부만 보태줄게.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부만이요? 누나는 3억 해주시고 저는 일부만 해주시는 거예요? 12억짜리 건물 있으시면서 아들 전세자금도 못 대주세요? 처가에 아버지 건물 주시라고 자랑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요? 박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래. 건물에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적자가 나면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지금 팔면 5억 가까이 손해봐야 해. 그게 제 문제인가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 박 씨는 동네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두 남성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박 씨는 원치 않게 그 내용을 모두 듣게 됐습니다. 김 부장 몇 년 전에 90억짜리 7층 빌딩 샀다고 했잖아. 이번에 10억 손해보고 넘겨버렸대. 금리가 몇 년 상간에 2.2에서 5.5로 뛰는 바람에 월 이자만 2,500이 넘었거든. 임대료로는 감당이 안 되니 결국 80억에 급매로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너도 허튼 생각 말고 목숨 줄이다 생각하고 퇴직금 딱 묶어둬. 건물 투자, 특히 대출 많이 받으면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이자가 다가 아니야. 재산세, 종부세까지 하면 건물이 10억만 넘어도 세금이 1년에 1,000만 원 넘어간다고. 박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제4장, 건물주의 꿈, 그리고 종착역.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건물은 여전히 공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에 대출로 1억을 보탰습니다. 박 씨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가격을 좀 내리려고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내리실 건데요? 3억. 박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가격을 8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씨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마침내 1년 만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7억 5천만 원. 샀을 때보다 4억 5천만 원이 손해였습니다. 중개 수수료, 세금, 그동안 낸 이자와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6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박 씨는 30년 은행원이던 경력을 살려 노후 자산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퇴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조언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하지만 박 씨는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들은 부모가 보탠 1억에 자기 돈을 더해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의젓해 보입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모습이 박 씨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 씨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 그것은 당연한 바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법칙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달 경제가 발달하고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상가에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출 금리마저 등락을 오가며 건물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건물 하나 사볼까? 혹은 이미 하나 들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3가지 상황에 맞는 3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1. 이미 건물을 사신 분들께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나이. 70대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대출 비율. 건물 가격의 절반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셋째, 상권 상태. 이미 죽은 상권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상황 2. 지금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3가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째, 나이. 60대 후반이라면 섣불리 뛰어들지 마십시오. 대출을 갚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 건물 가격의 30% 이하만 받으십시오. 그래야 금리 변동을 견딜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 건물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큽니다.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안. 배당주,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를 먼저 고려하십시오. 수익률은 낮아도 원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피스 빌딩이 문제입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공실률이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상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경제 때문입니다. 상황 3.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순서.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를 도우십시오. 둘째, 방식. 부동산보다 현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셋째, 한도.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9가지. 박철수 씨가 6억을 잃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던 시절의 법칙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잃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박 씨는 말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거기서 배우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과거의 법칙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는 지혜. 그것이 진짜 나이들의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물 투자에 대해, 노후 준비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